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처음으로 민주당은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동행에 엄호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개인 범죄에 당 전체가 방탄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지 논의하기로 해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수가 변수지만 중국 상황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신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내륙 한가운데 있는 허난성 농촌까지 코로나19가 퍼져 주민 90%가 감염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6명이 숨진 광주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처벌과 행정처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입주 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10명이 실제 병역 면탈로 이어졌고 김 씨가 1억여 원을 사례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토대가 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보다 2달 앞당긴 것으로 연금 개혁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 가운데 검찰 조사를 직접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 직전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대선 전에 제기된 여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기업 6곳에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약속을 지킨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기업들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 편의가 필요했던 기업들과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대가성 후원이 이루어졌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시민구단인 성남FC에 후원금을 유치한 건 성남 시민의 이익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공익을 위한 결정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친 게 아닌 만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주장이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기업과 성남시청, 성남FC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일정까지 모두 취소한 이재명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함께하고 지지자 1,500여 명이 검찰청사 주변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반대단체 회원 1,000여 명도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900여 명을 청사 주변에 투입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명계 일부에서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수사 관련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참사 정권인 집권 세력이 당권 싸움에만 몰두할 뿐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은 장군 멍군식의 말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대표 대신 검찰을 맹비난한 당 지도부 등 의원들이 대거 현장에 함께하며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할 말은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일을 당대표와 당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일각에선 수사 상황을 주시하며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과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이쯤에서 끝내주십시오. 북한이 자행하는 위기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대표의 위기 앞에선 손발이 맞아떨어진다며 자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자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판 세계의 토끼굴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다음 날 전국을 도는 경청 투어를 재개하고 이튿날 신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려는 맞불 전략이 설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는 검찰이 6억 원대 금전거래 흔적이 확인된 일간지 기자에게 3억 원이 더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주변에선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언론사를 인수하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현재 김만배 씨 자금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가 확인된 언론인들은 일간지 3곳의 간부급 기자들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한 한겨레 신문 기자가 비슷한 시기 3억 원을 더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기자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집국장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이 언론계로 번지자 김 씨 주변의 관련 증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예전부터 친한 기자들과 골프 칠 때마다 100만 원씩 줬다든지 대장동 이익이 배당되기 전 언론사 2곳을 인수하려 했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한 매체는 재작년 김 씨가 제3자를 통해 당시 경영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응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는 신중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씨가 언론인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다를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위법성을 따지려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즉 금전거래 대가로 쓸 기사를 막았다거나 유리한 기사를 써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대가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배임 수재라고 해서요.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뇌물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대가성을 가지고 받았을 때에는 배임 수재가 됩니다. 이번 수사의 불똥이 법조계로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판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며 100만 원씩 용돈을 줬고 실제 법조계 로비로 대장동과 성남시 제1공단에 결합 개발을 반대했던 시행사가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에 이어 다시 검찰에 불려나온 김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YTN 정현호입니다. 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공직을 자기 정치에 활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촉 검토나 자진 사퇴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대출탕감 출산 장려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주말을 지나면서 대통령실의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해를 불러 유감이지만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나부위원장의 SNS 글과 위원회 차원의 검토였다는 언론 인터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YTN에 나부위원장의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으니 관련 정책이 검토된 적도 없는데 공직을 자기 정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여러 만류에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의 날선 반응엔 윤석열 대통령 의중도 담겼을 거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에서 정치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대통령실의 격앙된 분위기는 나부위원장의 포퓰리즘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다중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선 나부위원장이 공직과 당대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사퇴하거나 해촉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별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제주 당원 교육 일정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오늘로 예정됐던 당원 대상 특강 등 국민의힘 제주도당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당 측은 이에 대해 최근 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로 비치는 상황에서 당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여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확연히 꺾이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들어오는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은 국내 방역 상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한때 600명대로 치솟았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최근 500명대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돼 이번 주에 확연히 그래프가 꺾이면 실내 마스크 완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이 조금 문제입니다. 위중증이 늘어나면 그 숫자의 딱 절반은 사망합니다. 꺾이는 모습을 만일 이번 주에 우리가 본다면은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정하는데 현재 중국의 유행 상황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중국의 유행 상황이 대도시에서는 주춤하는 등 정점을 지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해 감염자 유입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BA.5 계통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 이미 도입된 BA.4.5 기반 개량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량 백신을 접종하면 현재 미국에서 확산하는 XBB 1.5와 BQ 1.1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점도 국내 유행이 감소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변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변이가 조만간에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정기석 단장은 고위험군이 개량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제때 처방받는다면 예상보다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완료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검사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 방법과 원료의 차이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 중국 방역당국과 논의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어제 박진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양국 외교장관 통화 결과 자료에서
친강 부장은 한국이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태도를 갖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허난성 농촌까지 코로나19가 퍼져 주민 90%가 감염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병원과 약국, 장례식장에 펼쳐졌던 장사진이 이번엔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대기줄로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중국 31개 성시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중원 내륙의 허난성. 감염률이 90%에 달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截至2023年1月6日，全省新冠病毒感染 89%。 허난성 인구 9,940만 명에 대입해보면 감염자가 8,850만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북한 인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같은 날 중앙정부가 발표한 공식 감염자 수의 8,000배가 넘습니다. 이미 농촌 깊숙이 감염이 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其中城市 89.1%， 农村 88.9%。 중국 당국은 춘제 인구 대이동을 앞두고 의료 기반이 취약한 시골에 온라인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공식 방역 브리핑에선 중의학 복용법과 민간요법까지 안내했습니다. 有汉朝的方子，有清朝的方子，比如说血脉承气汤、大承气汤、大柴胡汤等等。 이런 감염 확산세와 별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엔 긴 줄이 섰습니다. 입국 격리 폐지와 함께 그동안 막혀있던 여권 갱신과 신규 발급이 재개된 겁니다. 因为疫情原因嘛，所以就一直等一等，然后就是期盼着能在日本能多玩一玩，多看一看。 그동안 불투명한 역학 정보로 지적을 받던 중국은 XBB 변이의 진원지로 미국을 지목하며 국제사회에 자료를 공개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서 모두 20여 명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해를 넘기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나혜헌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신축 아파트. 무려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배경에는 시공 방식 무단 변경을 비롯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복합돼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P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하여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아래 3개 층에 동바레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거나 불법 제하 도급에 연루된 21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 업체 2명, 현장 감리 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행정처분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1심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2년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중징계안을 이미 내린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떤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든 2년 뒤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공사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사고까지. HDC 현대산업개발은 7달 사이 광주에서만 대형 인명사고를 2건이나 냈습니다. 참사 직후 후속 입법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네,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주변 상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고통은 아파트 철거와 재시공이 끝나는 5년 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입니다. 이 주변에는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정상화하지 못했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사고 당시 붕괴 잔해가 덮친 문구돔의 상가들은 2달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래처는 뚝 끊겼고 극심한 경영난에 빈 상가만 늘고 있습니다. 영업 중지됐을 때 빠져나간 거래처들이 다시 유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사 위기죠 지금. 마지못해 폐업하지 못해서 아직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성스레 장사 준비를 해보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기도 꺼려집니다. 그저 한산한 거리를 바라보며 애타게 손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 감당을 하겠어요. 저희 상인 중에는 이미 시멘트 가루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랑 많이 생기신 분도 계세요. 붕괴 사고 피해를 본 상가 87곳 가운데 문구와 화훼상가 등 30곳 이상은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과 건설사 모두 상인 피해를 줄일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다니는 많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입주가 끝났을 5천여 명은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진 모든 계획이 틀어지며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수십 개월 동안 전세만 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아직도 산적이 남아있죠. 무너진 아파트를 모두 헐어내고 다시 지어지는 때는 빨라야 오는 2027년 12월. 붕괴 사고는 부실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냈지만 피해는 주변 상인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역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계약금을 안 내겠다는 의뢰인에게는 법원의 강제 집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병역 브로커 김모 씨.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구모 씨를 통해 병역 회피 수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절차 내용 보시고 어떤 입장이세요? 모두 인정하시나요? 영장 새로 청구했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법원은 결국 김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예비역 소령임을 내세우며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군대를 전역하자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구 씨가 먼저 접근해 일을 배웠고 구 씨 사무소의 경기 지역 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구 씨에게 배운 수법으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도운 의뢰인은 2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은 실제 병역 면탈로 이어졌고 김 씨가 이들로부터 모두 1억 1천만 원을 사례비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대 사례비를 받았는데 일부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김 씨는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김 씨는 불법 행위를 포기한 의뢰인에게 계약금은 줘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후 김 씨가 실제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위법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함께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후 접경 지역의 주민 안전과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남북관계 발전법이 개정돼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됐습니다. 관련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후 정부가 북한이 추가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애드벌룬이 아닌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합의 안 지키고 파기한 건 김정은이 아니요. 평양이지. 우리 여기 뭐 직선거리로 대략 170km밖에 안 돼요. 2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지. 북한의 재침범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 전단 살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단체는 전단 살포 시기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전단 살포가 이뤄지면 북한의 반발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도 한층 더 고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미국 당국이 지목한 러시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 이외 지역에서도 활동 반경을 확대 미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 시각 9일 아프리카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와그너 그룹이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어 미 정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우리나라가 반대하고 있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의 역사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G7 회원국 순방에 나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아줄레 사무총장에게 사도 금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도 금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이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2월 사도 금산을 유네스코에 추천했으나 내용 미비를 지적받아 올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포기했으며 추천서를 수정해 내년 이후 등재를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사도 금산이라고 부르는 사도 광산은 니가타 현에 있는 사도섬 내의 광산입니다. 에도 시대엔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태평양 전쟁 당시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구리, 철 등을 채굴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일본은 금광산 유적군으로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며 대상 기간을 에도 시대로 한정하고 명칭을 사도 금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산으로 이용했던 태평양 전쟁 시기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도 광산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강제 노역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라는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또 다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빡빡한 프랑스 방문 일정에도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 광산 등재 문제를 논의한 것은 역사 전쟁에서 결코 한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2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여전히 평년 수준보다는 높지만 어제보다 무려 6도나 낮아서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낮 동안은 다시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에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낮부터 다시 대기가 정체되겠고요. 충북과 경북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은 밤부터 다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3.2도, 대전 영하 4.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다소 많은 비가 내리며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직접 출석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을 요구해 광고비 160억여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뻔뻔하고 대책 없는 정권이라며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대표 사이에 오간 날선 공방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의 토대가 되는 재정 추계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보다 2달 앞당긴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 개혁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업무 계획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축의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령별, 대상별, 권역별로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국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복지의 시작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서는 외교나 정치가 아닌 국민 건강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선거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 돕는 게 복지의 출발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해 질병과 채무 등의 위기 정보 입수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세무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수단전, 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 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 정보를 입수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외교나 경제 통상, 정치를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등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을 추진하면서 중국발 코로나19 위험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꼼꼼한 변이 감시와 주기적 상황 평가회를 통한 신속한 검역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바이오 산업이 발전한다면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받은 백혈병 환자가 일주일 뒤에 숨진 사실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날 의무 기록지에는 의료진이 잘못된 의약품을 투여한 기록이 아예 빠져 있는 걸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의료 과실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백혈병 환자 21살 정모 씨가 사용 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맞은 건 지난해 11월 27일. YTN은 의료진이 그날 정 씨에게 실시한 모든 의료 기록이 적힌 의무 기록지와 간호 일지를 확보했습니다. 정 씨가 문제의 수액을 맞은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이를 정 씨 어머니가 발견해 간호사에게 알린 시각은 5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입니다. 하지만 당일 의무 기록지엔 잘못된 수액을 놓은 기록도 중간에 정상 수액으로 교체한 내용도 모두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일 간호일지는 물론 투약일지에도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내용을 아예 지웠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진에게 1개월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인들은 진료 기록을 반드시 진실되게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의료법에 정해두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상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내부적으론 아침 7시쯤 잘못된 수액을 교체한 거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는 잘못된 수액을 여전히 투여하고 있었던 만큼 거짓 보고를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무기록지나 간호일지에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투여한 기록을 빠뜨린 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액을 교체했다고 잘못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간호사의 기억 오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던 정 씨 부모님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제가 가서
그 교수님한테 정말 붙잡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달라고. 한 2달이나 지난 수액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심정은. 관할 지자체는 병원 측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 기간 지연시켜 감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이 중간 보고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도 변경과 삭제 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용전자 기록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국가의 감사 기능에 위험이 초래되었고 국민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평온 상태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선고 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번 판결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이 백 전 장관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국의 일상 회복으로 인한 기대감에 각국 증시가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증시는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욕 증시는 장 중반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막판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중국인 입국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한 태국이 시행 첫날 이를 뒤집었습니다. 관광산업과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업계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Before 90% of our clients it was Chinese, yes. Then we just getting ready and prepare for them to coming back and visit us again. 중국이 봉쇄 위주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전면 개방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 활성 기대감이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증시와 파리 증시 등 유럽 증시가 기술주와 여행, 레저 관련 주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Die Weltwirtschaft hängt zu einem Drittel an China. Also wenn China nicht läuft, dann kann die Weltwirtschaft nicht laufen. Das war früher bezogen auf Amerika auch so. 뉴욕 증시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예상치를 믿던 임금 상승률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데다 특히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이전에 비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증시도 중국 자본시장이 본격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기 호전 등에 대한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국 시장을 확신하지 못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중국 투자를 경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양측 모두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거란 전쟁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막힌 중국은 타이완 침공에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미국도 국제적 지위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새해부터 이지스 구축함을 타이완 해협에 보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자 중국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실전 훈련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도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한 워게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26년 중국 해군이 수륙 양용으로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전쟁 양상을 예측한 겁니다. 결론은 전쟁에 뛰어든 미국과 중국, 타이완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중국은 해군이 괴멸되고 침공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by the time China captures ports and airports, its amphibious fleet is effectively destroyed in most of the games that we played. 미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전함 1, 20대를 잃고 불과 3주 만에 미군 3,200명이 전사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패배한 중국 못지않게 승리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was not winning as handily as it once did in an earlier era. And so as Chinese military power was growing, it really became harder and harder for the defense strategists. 보고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무기만 지원하는 방식의 전쟁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섬나라인 타이완에 무기가 도착하기 전에 중국이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이 일본에 있는 군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상수로 놨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불가피하다는 뜻은 아니라며 중국이 무력 대신 타이완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거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의 의사당 폭동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미국 의사당 폭동과 많은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들의 지지자 선동이 주요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당시 의사당 안에서는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인준하는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의사당으로 진입한 시위대들은 의회 경찰들의 제지를 뚫고 상원 회의장과 하원 의장실을 점거했습니다. 폭도들의 의사당 점거는 선거가 도둑질 맞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All of us here today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by emboldened radical left Democrats, which is what they're doing, and stolen by the fake news media. 투표 조작 주장과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점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우소나루는 대선 기간 내내 전자투표 때문에 선거 결과가 왜곡된다며 선거 부정을 주장해왔습니다. Porque o sistema é completamente vulnerável, segundo o próprio TSE. E, obviamente, a conclusão da Polícia Federal. 보우소나루는 결선 투표에서 패배가 확정된 뒤에도 룰라 후보의 승리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우소나루가 침묵하는 사이 그의 광적인 지지자들은 대통령 취임식 직전까지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끊임없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미국 하원은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하는 특위를 열고 트럼프의 선동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앞서 취임식에서 대선 불복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경고한 룰라 대통령이 이른바 열대의 트럼프 보우소나루에까지 책임을 물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날이 추워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에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8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평년 수준보다는 높지만 어제보다 7도나 낮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말썽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낮부터 다시 대기가 정체되겠고요. 충북과 경북 지역은 종일,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은 밤부터 다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영하 3.8도, 대전 영하 4.9도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의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로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비가 그친 뒤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